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2020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이 경자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게 될 굵직한 이슈 가운데 하나, 4.15 총선, 21대 총선입니다. 국회에 대한 이 국민적 신뢰가 바닥 수준이긴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국민의 선택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새해 첫머리의 토론 주제를 4.15 총선으로 잡은 까닭도 그것입니다. 시간도 좀 늘려서 80분 편성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일일이 소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만한 네 분의 정치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선거가 있는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은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각별한 의미로 좀 들리는가요? 예. 예. 오늘 좀 몇 가지 작은 주제로 나눠서 토론을 하긴 할 텐데요. 그 모든 얘기들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아마 모든 얘기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잠깐 과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이었죠. 전라북도라는 공간에서 그 결과를 요약해 보자면 민주당에 대한 심판, 또 국민의당의 압승,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짧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선거 결과를 받들어서 그 민심에 잘 부응을 해 왔는지, 지금 4년 전에 그 선거 결과를 다시 돌이켜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 좀 각각 좀 짧게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민주당은 회초리를 맞았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고, 국민의당은 상당히 그 당시에 국민의당은 선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쭤보죠. 정동영 의원께 회초리 맞은 값을 민주당은 충분히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문 열어두시죠. 예. 뭐 회초리를 맞은 민주당이 어쨌든 이제 지금 전북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반문 정서가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또 민심이 급변해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하나지요. 전라북도가. 어쨌든 한국 정치의 특성을 소용돌이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4년 전을 짚어보면 완전히 이 딴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4년 전과 또 이번 그 4.15 총선은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진행이 되는 선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4년 전에는 우리 전북에서 1당, 2당 말고, 그러니까 제3당 또는 제4당, 그래서 양당제 아닌 다당제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민주당 소속이신 이춘석 의원께도 기회를 드리죠. 예. 당시에 이제 뭐 제 표현대로 따르면 회초리를 맞은 게 되겠고, 국민의당은 상당히 압승을 거두었는데, 국민의당은 그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4년 전에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게 작동이 된 거죠. 저희가 회초리를 맞아서 국민의당이 7석을 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이런 기대였을 겁니다. 우리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라는 이슈를 국민의당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야, 우리 전북 정당이 하나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면 사실은 지금은 5개의 경파로 나눠져 있었고, 이게 정파로 나눠진 이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의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예. 저는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미 다 내렸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 또 새로운 정당이 출범함으로써 또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국민의당에게 상당히 그 표를 몰아줬는데 결국은 4분 5열 됐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의원님? 네, 그 비판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도당 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당의 승리를
예감하고 또 당시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도민들께서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좀 무너뜨리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경쟁 체제를 좀 도입해라라는 저는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에게 주어진 도민들이 걸었던 그런 기대에 저는 100% 부응하지는 못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다시 분열되고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민들은 상당한 실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번 선거,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영향 미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판단들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결국은 표심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 어쨌든지 지금 약 100일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 총선을 앞두고 뭐 상당한 정계 개편이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올 얘기이기는 한데요. 정의당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큰 흐름으로 봐서는 민주당에 오랫동안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항상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갈구했던 그런 20대 총선의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정치가 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를 편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 이런 데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특히 좀 정치를 좀 새롭게 좀 바꿔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결국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제대로 된 좀 정당을 좀 만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쭉 일방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패하고 좀 무능해지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정당 정치를 좀 형성해 보라는 그런 욕구, 또 그동안의 정치가 총선 또 큰 대선 때마다 정계 개편이라는 이름하에 이합 집산을 거듭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그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내세우지 말고 실제로 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안정된 어떤 정치 혁신을 좀 이뤄달라 이런 두 가지 요청이었는데 정당으로서도 제자리를 잡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개인에게도 과연 21대 총선에서 도민들이 평가했을 때 그런 어떤 새 정치에 대한 갈망에 제대로 부응했는가 도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4년 전의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는 못한 것 같아. 대개 총평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하게 반론이 없으시면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다가오는 이제 21대 총선 4월 15일에 치러집니다. 자, 표를 달라고 다들 요구를 하실 텐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글쎄요,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질문이긴 한데 이춘석 의원께 들어볼까요?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유권자들의 선택, 가장 화두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중요한 화두는? 저는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 지점을 고민해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가 나왔다시피 국민의당이 7석을 차지해서 여당적 주의를 회복했거든요. 그 뒤에 지리멸렬 상태에서 이런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책 사주고 연필 사주고 다 서울로 보냈는데 이거 다 엿바꿔 먹어버려가지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지리멸렬했어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도민들께서 이 7분의 국민의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전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예. 이에 대한 평가가 저는 선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그 뒤에 사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대선을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만족치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지만 흡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 지지해주고 마음을 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계속적인 지지를 줄 것이냐 이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국민의당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예. 두 번째 또 하나의 평가 요소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평가는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다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책임을 다 돌릴 것이냐.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야당들이 정부나 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막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대두돼야 할 텐데 오히려 야당도 같이 잘못했다. 이 야당의 심판론이 다시 들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어느 지점이 책임이 더 큰지 그리고 어느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지에 예.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도 있지만 앞으로의 그런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들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 지점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총선을 선택을 할 때 그 두 가지 관점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국민의당을 깬 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서 28석 중에 23석을 몰아줬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당이 유지되고 있다면 아마 이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막강한 세력이 돼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전라북도도 큰 힘을 정치적 힘을 발휘할 텐데 국민의당이 지금 없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국민의당을 누가 깼든 뭐 그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겁니다만 전북의 선택 기준은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놓고는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모여서 처리했잖아요. 예. 같이 힘을 합치지 않았으면 예산안 처리 민주당으로는 과반수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공수처 그제 그 전북도민들이 가장 열렬하게 지지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거 이렇게 또 네 당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선거제도 개혁 이게 지금 시리즈로 예산안, 선거제, 공수처 또 내일 모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그래서 자유한국당과는 자유한국당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전북도민들이 한 당에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인물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그동안 해온 의정활동 같은 것을 평가를 해서 인물 중심의 판단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뉘어질 것인데요. 전라북도는 적어도 정당보다는 사람 중심, 후보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이 해방 후 사상 최대 7조 6천억이란 말이죠. 예. 그걸 뭐 도에서도 자랑하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자랑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다당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말하자면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를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 그건 도청과 그다음에 여당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예산이에요. 그게 6조 7천억입니다. 국회에 넘어온 예산이. 그런데 국회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이춘석 기재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전북 의원들 또 여러 힘을 합쳐서 이걸 7조 700억까지는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 7조 700억에서 아마 조금 더 올라가든지 뭐 그러고 끝났을 텐데 이게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가는 바람에 4+1이 모여서 7조 6천억을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당이 여러 개로 쪼개진 건 잘못인데 결과적으로 전북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혹시 달리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충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갈라진 건 잘못이에요. 국민의당을 만들어 줬는데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이 여러 되면서 이번에 이제 4+1 5명이 모였는데 민주평화당을 대표해서 박주현 의원이 가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을 대표해서 김관영 의원 나중에 최이배 의원 또 처음에 초기에
지금 가칭 대한신당의 유성엽 의원 이렇게 5명이 모여 앉았는데 처음에 3명이 전라북도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는 뭐 우연히 작용한 거지만 그 4+1 협의체가 결정적이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예,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신 말씀이 많을 건데 저는 방금 우리 정동영 선배님이 말씀하신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을 잘 복귀하고 저희가 깨닫는다고 하면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10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는 11명이 있죠. 그러면 축구는 축구 선수들이 있고 심판 보는 사람이 있고 관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3선이지만 3선 동안에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해요. 이 국회의원들의 개인 플레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잘 됐을 때는 다 본인이 노력해서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안이 잘못되면 본인은 다 빠지고 저놈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번 예산안 과정을 보면 예. 정말 국회의원 10분이 선수로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 형태를 우리가 보면 뛰는 사람도 있지만 밖에서 구경하면서 혼내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자, 이번은 민주당 책임이야. 이번은 누구 책임이야. 이 책임을 묻기 전에 이 선수로서 직접 가서 열심히 뛰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좋은 저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삼아서 뭐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어떻게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팀워크, 협력과 통합이 중요하다. 예. 이 중요한 사안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정당이 좀 다르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선례를 삼아서 우리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는 것이 향후 정치가 어떻게 가든 간에 저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어떤 정치 환경이 되든 간에 뭐 모범 답안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들 협력해서 열심히 해달라라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예. 너무 단순화시키시는데요. 예.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4+1 테이블을 복원을 해서 이제 예산안, 선거제도안, 공수처안을 처리를 해왔습니다. 선거제도안하고 공수처안을 좀 토론을 해보면 또 상황이 또 다릅니다. 예. 뭐 팀워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팀워크를 유지하려면 평소에 훈련을 해야죠. 하여튼 전라북도 의원들이 뭔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팀워크를 유지한다면 평소에 이 전라북도의 여러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와 이견들을 서로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전라북도 정치에서 그러한 소통과 토론이 제대로 존재하는가? 저는 이게 첫 번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을 하면서 이제 4+1 복원을 저희 정의당에서도 강력하게 함께 이 4+1 말고는 다른 이 지렛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쉬운 이제 준준 연동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향후에도 이번 연동형 선거제도에 의해서 다당제와 연합정치가 어차피 이루어질 텐데 누구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이런 정당은 없을 거기 때문에 다만 복귀를 한다면 좀 종합적으로 복귀해서 과연 당대당의 연합정치나 또 전라북도 내에서 이런 협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예. 이 문제는 훨씬 더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 예. 또 그 내부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그런 기득권들이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신히 통과가 된 겁니다. 예. 그런 내용까지 놓고 보면 약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21대 총선은 과연 어떨 것인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그 뒤에 총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촛불과 이제 대선을 놓고 보면 이것은 정치인들이나 각 당이 잘해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국민들이 2016년 일여 다야의 구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당이 압승할 거다. 이러한 전망을 사실 국민들이 뒤집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소야대를 만들어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춘석 의원께서는 그 민주당이 대선 승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사실 촛불에 의해서 박근혜가 끌어내려졌고 촛불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과연 현재 정부가 민주당 정부냐? 그렇게 얘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이 성찰과 반성이 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집권 후반기에 과연 이런 개혁적인 정책들을 밀고 나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총선에서 선택을 하는데 들어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예, 김관영 기자들이죠. 예. 아까 질문의 핵심이 20대 총선에서의 선택 기준. 21대. 21대. 아무래도 총선은 항상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질 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까지 여전히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경제를 한번 뒤돌아보신다면 지금 전라북도 제조업에 가장 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 지역만 보더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같은 경우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해결을 하시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을 했지만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북 발전에 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것이 저는 21대 총선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당이 그대로 가지 못하고 소위 5개 정파로 지금 나눠져 4개 정파. 4개 정파입니까? 4개 정파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3개죠, 3개. 어쨌든지 그것으로 인한 분열로 인한 여러 가지 도민들이 느꼈을 실망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다만 막판에 개혁연대라는 그런 좋은 모범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위 4+1이 예. 예산 또 선거법 공수처 뭐 이런 법안들을 주요 개혁 법안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들이 또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앞으로 그런 모델들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다당제와 협치 또 때로는 연정의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좋은 시험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몇몇 선택의 기준이 될 만한 관점을 좀 던져 주셨는데 늘 선거 때는 이제 따라붙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의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말씀 김관영 의원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매우 큰 사건이었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그렇고 또 군산 GM 공장도 그렇고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경제가 상당히 많이 망가졌는데요. 이걸 복원시키겠다는 약속 사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라북도 안에서는 적어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뭐 경제가 살고 죽는 건 아닌데요. 예. 지금 지난 20여 년 계속 하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국세청 통계를 보면 올해 대한민국에서 걷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가 대국세. 290조란 말이에요. 예. 290조 중에 전라북도 185만 경제활동을 통해서 걷는 세금이 2조 5천억 원이에요. 예. 290조 중에 2조 5천억은 1%가 안 되잖아요. 예. 0.89%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없이 99.1%를 다른 데서 거두니까 전북 경제는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라북도 위에 강원도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3조 3천억을 거둬요. 또 그 위에 충청북도가 있어요. 3조 6천억이에요. 전라남도는 10조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예. 법인이 있어야 법인세를 낼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경제가 돌아야 부가세가 거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정부 몇 년 임기 사이에 좋아지고 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이 전라북도가 이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 결국 이번에 이제 그나마 예산이라도 뭐 사상 최대로 확보했다. 이번에는 이제 전라남도 예산보다 많잖아요. 7조 1,800억대 7조 6천원이니까 전라남도보다 많고 충청남도보다 많고 이제 그게 결국 정치적 영향력인데요. 내년 총선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기준은 과연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의 힘이 중앙 정치에서 얼마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겁니다. 예. 물론 초선도 있어야 되고 중진도 있어야 하고 다양하게 포진이 돼야 하지만 전북 도민 유권자 입장에서는 결국 꼴찌로 전락한 전북 경제를 어떻게 기사회생시킬 것인가. 과거에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걸로 우리 도민들이 인식을 했죠. 지금은 명명백백하게 제주도 말고는 꼴찌입니다. 예.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아마 도민들께서도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뭐가 잘 되고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분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예, 그러시죠. 예. 언론에도 자꾸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유되어 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 소유주의를 언제까지 우리가 느끼고 갈 것이냐.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 소유주의는 패배주의의 다른 작용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전라북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따지자고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10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국회의원 수로만 따지더라도 25분의 1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3위나 5등 정도 가고 있는데 지금 뒤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라북도는 한 번도 앞에 가 있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방금 김관영 의원이 군산에 대해서 GM 대응 문제, 조선소 문제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민간 기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세 중심으로 일자리 산업도 만들고 있고 다른 사업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업 중에서 7개 정도는 다 잘 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해서 신고항이 들어서고 항만이 들어서고 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은 다 없어지고 못 되는 사업 몇 개를 들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저는 그걸 전체를 같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이 예산이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지금은 힘들지만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2018년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 꼰도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꼰도박치고 있고 고용률도 꼰도박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경제 성장률이 전국 성장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고 고용률도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수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쁜 면만 보지 말고 좋은 면을 같이 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힘을 합쳐야지 우리가 안 되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한다고 하면 자꾸 저희가 소유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매진할 때 그래야 우리 도민들도 힘을 얻고 정치인도 힘을 얻어서 우리 전북 발전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전히 제가 드린 말씀은 산업 위기에 빠진 군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의 대책이 나름대로 세우고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단지를 만든다, 전기자동차에 관한 그런 단지를 만든다 등등의 그런 일부의 노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린 조선소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먹고 사는 문제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지표, 경제 실적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되는지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인식되는지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이 전라북도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썩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어쨌든 중도 개혁 세력이 하나로 뭉쳐 있지 못한 그런 점도 충분히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민주당과 1대1 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통합이 저는 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권태용 총장께서 신청하시려다가 좀 말씀 못 하셨는데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 정부에 대한 평가,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현 정부가 전라북도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느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기준이 좀 다르시다는 말씀들을 전해주신 것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권태용 총장님께 얘기 드리죠. 예. 뭐 경제 문제가 전라북도와는 따로 떼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어떤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큰 정책 방향을 정부 초기에 걸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정부 초기에 걸었던 그런 경제 방향 정책들이 지금은 좀 굉장히 뒤로 퇴색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부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주체들이 사실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결국 그 정책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절대로 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해법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볼 땐 정부의 여러 가지 의지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과연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의 경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합적 대책이면서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되지 않으면 경제 정책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현재는 제가 가끔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인지 기재부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재부가 촛불 이전의 기재부가 똑같아요. 예. 정부가 기재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정부를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민주당이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런 경제정책에서 경제정책 개혁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예. 이 전북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자꾸 이제 이춘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VS를 하는 모양이 더 죄송하긴 한데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고 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공항이 들어서고 그 예산이 조금 초여된다고 해서 성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축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직시해서 실제 새만금이 미래 산업의 전환 근거지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사실 이 관점에 새만금을 접근하면 전북 경제에 굉장히 좋은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산업과 미래 자동차 산업,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문제가 제대로 풀어지게끔 사실 정책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만 봐도 지금 굉장히 강론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예. 성공시켜야 되지만 예.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조선소 문제하고 제가 GM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선소나 GM 라인이 그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폐쇄되기 이전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과연 대비를 했느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 장기적인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은 사실은 정치권에 없다. 예. 예. 매우 단기적인 어떤 얘기만 이슈가 된다. 그랬을 때 미리 예측하고 이런 산업전환을 준비할 정도의 정책을 만들려면 그건 개별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의 정당이 오랫동안 축적해서 일관된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과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20대 총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조금 전에 우리 김관영 의원도 또 말씀하신데 민주당과 1대1 구도에서 최근에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좀 준비된 정당이 이런 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이걸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고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예. 사실 이 문제를 저는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책임 있게 얘기하지 않으면 예. 국민들이 역시 맨날 하는 얘기지. 또 뭘 하겠다. 또 뭐 큰 한방. 경제정책 큰 한방이 사실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당의 허약성이 그동안 계속 드러난 것이 현재의 국면이고 21대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매섭게 그런 것들을 보실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딱 하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좀 덧붙이고 하시면 어떨까요?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재부는 변한 게 없다,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방 후 70년인데요. 사실 이 대통령 다음으로 정부에서 힘이 센 게 총리나 장관이 아니라 예산실장이잖아요. 예. 금고지기. 근데 금고지기는 한 번도 강현욱 지사 딱 한 번 전라북도가 해방 후에 한 번 한 1년 하신 적 말고는 70년 동안에 전북에 예산실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정부가 지역 그 균등 발전을 위해서 호남을 배려한다면 그런 뭐 장관 자리나 총리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예산실장을 한번 호남에 배정해야 그게 진짜 의지가 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웅 총장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뭐 지속적인 경제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더하기 민주당의 비판적인 성적, 표 이렇게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기성 정당들이 지금 가장 작은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2012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 사실 정책이라는 게 정당에서 쭉 쌓여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인이 바뀌더라도 사실 정당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장기적인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당이 이제 고작 7년 된 정의당이 제일 오래된 정당이라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거고 예. 그런 차원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얘기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책임질 어떤 정치 주체인 정당 이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예. 이게 장기적인 대비나 예방적 대책이 지금 굉장히 허약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늘상 우리 뭐 정당 정치의 정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총선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정동영 의원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정치적으로는 분열된 것이 잘못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나왔다는 것보다도 다당제의 위력이 발휘된 한 사례가 발견된 거죠. 예, 그 자체가 좋은 결과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예산안 처리, 뭐 예. 공수처 선거법 처리는 잘 된 거죠. 예, 그러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순된 얘기거나 충돌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데요. 이준석 의원께서는 일종의 엿바꿔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역시 총선에 의해서 심판받거나 선택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북은 가장 변화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이래 연변하는 한국 사회의 역동적 에너지가 호남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라도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전라도의 민심은 소용돌이 칩니다. 변화를 향해서. 아마 21대 총선도 변화를 향해서 분출하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한국의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자. 예.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제를 사실은 정동영이 문을 연 거거든요. 예. 작년에 제가 당의 운명을 선거제 개혁에 걸겠다고 했을 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 되겠느냐라고 다 회의적이었어요. 어쨌든 됐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근데 저는 우리 국민, 특히 이 호남 유권자, 전라도 유권자들의 그런 역동적 변화 의지를 읽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변화는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사실은 헌법개혁까지 나가야 합니다. 예. 11월 달에 그래서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촛불로 등장한 정부인데 4.19보다 촛불이 더 크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한테 한 얘기예요.
4.19보다 더 큰 촛불인데 이 촛불이 지금 혁명입니까? 집회입니까? 여전히 촛불 집회입니다. 혁명으로 가려면 선거제 개혁에 대통령이 직접 힘 좀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서 더 나가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헌 갑시다. 총선에 공약 내걸고 하자고 그랬더니 대통령 말씀이 선거제는 뭐 원론적으로 가장 본인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예. 개헌은 뭐 금방 말씀처럼 각 당이 공약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각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니까 총선 알겠습니다. 공약으로 좀 걸어주십시오 하는 예. 얘기를 했죠. 이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정파 세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득을 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것과 이게 다당제의 결과로서 전라북도가 득을 본 거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은 다당제 구조도 아니고 사실은 정치 변혁기에 있는 건데 우연히 정치 세력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 전라북도가 가장 분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대표자를 뽑을 때 우연히 전라북도가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 예. 이 분열의 주체가 충청도였다면 충청도 사람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충청도가 덕을 본 거예요. 예. 이것은 소가 뒷바지로 다 맞은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많은 세력이 나눠졌기 때문에 지역이 도움을 받았고 혜택이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다. 예. 라는 말씀을 아니 근데 국민의당이 세 개로 쪼개지지 않고 국민의당으로 있으면 더 큰 힘을 발휘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분열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적어도 정동영 정치는 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 안철수 씨가 쪼갰고 그다음에 몇몇 의원들이 또 쪼갰는데요. 참 아쉽죠. 국민의당을 만들어준 게 전북도민인데 이걸 쪼갠 정치인들의 그 결정이라는 것은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나 전북 입장에서 양당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당제가 이 쟁투의 정치, 제발 좀 싸움 좀 하지 말라는 게 공통적으로 하는 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협과 양보, 연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건 다당제 정치거든요. 예. 다당제 정치의 기반이 이번에 마련된 거예요. 선거제 개혁에.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얘기로 좀 잠깐 바로 넘어가죠. 그 앞으로 이게 이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지도 상당히 달라질 텐데, 김관희 의원께서도 이게 뭐 그 각 당의 연대를 좀 모색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계도 좀 들여다보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뉴스에 많이 뭐 나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당의 운명을 걸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뭐 현실적으로 또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하는데 큰 한계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다만 그 이후에 1당, 2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자. 특히 그 중에서는 의석이 가장 많은 바른미래당이 당시에 같이 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3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대응을 하자라고 했고, 이 세 세력의 중심으로서 협상을 할 때는 교섭단체는 또 바른미래당이 유일하기 때문에 예. 그 가교 역할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작년이 됐습니다. 벌써 재작년 8월에 청와대에서 여야 정 상설협의체 첫 번째 회의가 있을 때 제가 그 회의를 여는 조건으로 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과거에 공약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찬성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제가 조건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그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사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물꼬를 예. 트는 역할을 했는데요. 어쨌든지 이번에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대표 또 원내대표들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완료가 되면 21대 총선 이후에 전국의 운영은 연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당과 뭐 예를 들면은 2당을 제외한 3당, 4당 이런 정당들이 연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총선도 임해야 되고 또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기능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당초에 패스트트랙 안으로 상정되었던 225대 75와 석패율제 이것이 그대로 관철되지 못했고 석패율제가 관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연동형 요소가 도입된 것 자체가 큰 양당 기득권의 큰 균열을 저는 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정의 방향으로 기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지금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을 분열이 됐는데 지금 민주평화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대한신당도 있고 이 정당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지대에서 좀 해초 모여를 다시 한번 모색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각계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3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당, 2당을 대체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지역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대답, 가치와 명분이 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예.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제를 통해서 제3당, 제4당 또 새로운 소위 우리 사회의 목소리가 약했던 그런 분들이 정치적 대표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비례성, 대표성 이 두 가지가 확보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정의당을 예로 들면 지난번에 7% 얻었으면 한 20석 됐어야 되잖아요. 100% 연동형이면. 근데 불과 6석에 그쳤고 국민의당이 27%를 얻었으면 80석이 넘었어야 되는데 뭐 38석에 그쳤고 이런 불비례성이 이번에 이제 다소 시정된 거, 그다음에 대표성, 뭐 농민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이 전혀 자신들의 대표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길이 열린 것, 문이 열린 것.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큰데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작동할 것이냐. 예. 이것이 이제 도민들의 이제 아마 선택 기준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난번과 이번이요. 예. 개정된 선거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좀 군소정당이라든지 신생정당, 이런 정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반기는 그동안 뭐 지지해왔고요. 그런 선거 제도의 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이 뭐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선거제도는 뭐 정의당을 위한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하고 특히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거의 뭐 자유한국당의 주적이 정의당이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물론 내년 선거에서 유불리는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제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작동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내년에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선거제도가 내년 유불리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이번에 후퇴된 안이 된 거예요. 조금만 더 길게 생각했다면 아마 더 성숙한 토론과 더 좋은 선거제도가 가능했을 거다. 아쉽지만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국민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국회 내에서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예. 예, 국회 내에서 국민을 닮은 국회가 형성이 돼서 그 국민을 닮은 국민을 대변하는 그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지금 국회에서 20대 국회처럼 싸우면 저건 제대로 싸우는 게 아니죠. 예. 정책을 놓고 제대로 경쟁하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경제 복지 정책 굉장히 장기적 어떤 시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다 보면 국민들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대의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대의 정치가 엉뚱하게 싸워버리니까 국민들이 거리 나와 싸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싸우려면 정당이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정당이 안정돼야 된다.
그게 현재 선거제도 개편의 가장 첫 번째 효과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연합정치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연합정치의 핵심은 입법부의 과반수를 연합해서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반수의 정치연합이 안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고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도 과반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과연 향후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정책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민주당이 계속 이제 여당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정당 정치의 안착화, 두 번째로 연합 정치의 활성화. 예.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저렇게 적대적 공생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과는 싸움의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예.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예.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치열한 싸움이 국민의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예. 사실은 그러한 국회로 바뀌어 나가는데 이번 선거제도에 의미가 있다. 예.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국민들에게 좀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도 도입은 항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1 협의체에 의해서 국민의 표심에 왜곡되지 않고 하는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대로 시행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예. 사실 좋은 제도이지만 이걸 또 피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예측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가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이 결국 바뀐 제도가 우리 국회가 지금보다 민의를 더 잘 반영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더 맞게 운영될 것이냐, 예. 그렇지 못하고 더 파행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 책임하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민심은 자꾸 다양한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의견을 반영해달라 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과 연동형 비례제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내각 책임제라고 하면 이 다당제 정치, 연합 정치가 가능한데 그게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00명보다 대통령 한 분이 힘이 센 게 이 대통령의 국가거든요. 이게 예.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당을 비롯해서 이번 정책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맞게 정말 민주주의 원칙과 그리고 국회가 지금보다 더 민의를 잘 반영시킬 제대로 20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 발생된 문제를 예. 최소화시킬 방법들을 같이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죠.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너무 단위가 좀 커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지역과 연계해서 이런 개정된 선거법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 예를 들면 개정된 선거법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있는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등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사여서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제도는 양당제를 강제하는 제도예요. 다른 정당이 못 나오게 억제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권태용 총장께서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국회는 국민을 닮지 않았어요. 5천만 분의 300축도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1%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깨는 첫 이제 단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연합 정치하는 나라들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민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또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요. 그리고 대개 다 복지 국가예요. 독일이 그렇죠, 네덜란드 그렇죠, 덴마크 그렇죠,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연합 정치예요. 대결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대결 정치하는 나라 대표적인 게 한국을 비롯해서 멕시코, 칠레, 터키 이게 대표적인 나라예요. 미국, 영국입니다. 근데 다들
그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극심해요. 이제 연합 정치의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연합 정치의 핵심은 그겁니다. 정책 연대, 입법 연대. 그걸 통해서 아까 김관영 대표가 얘기한 내각 연정이거든요. 내각 연정으로. 우리 김관영 대표가 사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2018년 12월 15일 5당 대표 합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만들었어요. 그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번에 예산을 가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1대1로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7조 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이 빠지면서 다당제 논의 속에서 이게 확보됐듯이 가령 내년 선거에서 예컨대 민주평화당도 약진하고 바른미래당도 약진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같이 정의당도 약진해서 지금 이런 4당 체제가 돼 보십시오. 그럼 4당이 필연적으로 입법연대, 정책연대, 내각연정.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강요가 한 사람 들어갈 텐데 예를 들면 정의당도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도 내각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전라북도 힘이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당에 몰아줄 이유가 없는 그런 제도가 이 연합정치선거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라도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지요. 예. 김관영 의원께서도 하시면 예.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는 전라북도 내에 건강한 정치 체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년에 재작년이죠. 지방선거에서 그 편향성이 가장 극심하게 노출이 됐는데 제대로 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부작용이 결국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의 몫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결국은 건전한 세력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경쟁을 하면서 이 수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생길 때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에서도 어쨌든지 건강한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러나 또 선거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대단히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3지대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예. 어쨌든지 중도 개혁 정당은 여전히 필요하고 예.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연대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말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주요한 명분이 사실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걸 다당자를 전제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라북도는 또 민주당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삼지를 중심으로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노력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 개혁적으로 가야고자 하는 연동제를 중심으로 정치의 다양성과 이 삼지대에 모여서 야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절충점이 아니라 예. 상충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예. 저도 우리 김관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에서 중도 세력으로서 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세력, 또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10대 야권이 만들어지는 것을 찬성합니다. 예. 하지만 과연 논의를 하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 이 중도 통합형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북 발전과 이걸 도모하는 정당이 탄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국회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이합 집산으로 또 모여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힘을 합하겠습니다. 도민들 믿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또 미뤄졌으면 예. 다음에 또 다시 뿔뿔이 헤어지는 거. 이것은 예. 저는 국민의당의 선례로서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다양성을 살리려고 하면 각제 세력이 자기가 주장하는 걸 분명히 내워서 도민들의 심판을 받고, 그렇지 않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 야권 통합 문제를 논해야지, 이 전혀 다른 상충된 두 개의 문제가 같이 교묘하게 합해서 같은 뜻으로 진행되는 걸로 인식되는 것은 저는 도민들이 그렇게 우매할까? 예. 저는 훨씬 더 현명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반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김관영 의원께 드리고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드릴게요. 예. 네.
이준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한 한 번 더 소위 연명을 위한 연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중도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 누구보다도 아주 현명하게 예. 세밀하게 저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야권 통합의 중심은 바로 저는 중도 개혁 세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중도 개혁 세력이 있어야지만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이념적 지향점을 중심으로 분명히 새로운 정치적 노력들이 모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께서는 아무튼 이 다른 야권이 뭉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 같이 보이고, 아니, 저는 이제 이념적 성향이 같다고 하면 하자는 거죠. 사실은 하는 거 동의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은 이제 중도 개혁 지향의 정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당은 사실 정치는 대의 명분입니다. 이해관계에 앞서서. 근데 이제 정의당은 노선으로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왜 정치를 하느냐, 무슨 노선으로 하느냐, 그 노선이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고, 정체성이 바로 자신의 철학일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전북 정치의 이렇게 분열 상황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요. 과연 어떤 노선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정치를 할 거냐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야권이든 정당들이 저는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태우 시장에 계속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에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가게 됩니까? 민주평화당은 가장 정확한 개혁 세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민주평화당이 없었으면 선거제 개혁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든지 검경수사권이든지 어쨌든 부동산 개혁이든지 가장 실용적 개혁 노선을 주창해 왔다고 봅니다. 정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또 정치는 현실이에요. 현실은 힘이에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주평화당은 중앙정치에 힘은 없습니다. 별로 약하지요. 미약하지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어쨌든 현역 의원이 4명 있습니다. 정동영, 김광수, 박주현, 조배숙. 예. 4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뭐 10석 중에 어쨌든 저 민주당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예. 뭐 주요 정당이지요. 그래서 예. 전북을 기반으로 하되 이 외연을 넓혀서 전남과 또 광주 또 그리고 수도권에서 뭔가 좋은 후보를 내보려고 합니다. 예. 중도 개혁 세력이 좀 모일 가능성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 또 당위성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치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3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지역의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명분 그리고 도대체 왜 모여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노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가 중요하지요. 예. 권태우 의원 되겠습니다. 예. 아유, 말씀 한번 드리기 힘드네요. 예. 예, 너무 중요한 논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다당제는 내각제에 어울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정당 정치가 얼마나 성숙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당 정치가 제대로 성숙한 나라에서는 이 다당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 정당 정치가 얼마나 성숙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 특히 우리 전북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선거에서 이를테면 비례한국당과 같은 꼼수, 여러 가지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선거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 가다 보면 정당 지지율을 중심으로 의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정당을 함부로 깨거나 이합집산하기가 어려워요. 예. 정당을 장기적으로 인정받고 정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의석이 확대되기 때문에, 또 선거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후에는 어떠한 정당이 정치를 과연 책임지고 있느냐, 이게 선거의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결정 요소가 될 거라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교란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차원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거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치룰 거냐 했을 때 기왕에 이 바뀐 선거제도도 촛불 이후에 촛불 혁명의 결과라고 본다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을 잘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관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3지대 통합 가능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3지대라는 표현은 원래 사실 기존의 양당 독점 정치에 실망한 이 실망층들이 거의 40%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유권자들이 어떠한 새로운 정당에 앞으로 신뢰를 보내줄 것인가라는 차원의 의미가 제3지대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우선 지지율을 받는다고 제3지대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기존의 양당 독점 체제를 넘어가는 신뢰받는 정당. 과연 그런 정당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결국 이제 그 문제가 이번에 정기 개편 문제와 과연 서로 조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을 국민들은 깊이 저는 바라볼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이제 말씀을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역주의에 기대는 어떤 그러한 정계 개편 또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참 다른 사람들인데 그냥 우선 선거를 앞두고 새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정계 개편. 이런 정계 개편들은 사실 국민들은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고생스럽더라도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입법 취지나 현재 어떤 촛불 시대의 어떤 이런 시대 흐름의 조응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을 고생스럽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예.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치적 성공의 길로 가는 거다. 그게 국민의 성공과도 연동이 될 거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말 제대로 정치를 책임지고 국민을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를 예.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정당들이 지금부터 정말 책임 정치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뭐 상징적인 말씀들로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행간을 잘 읽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최근에 국민의당이 과거에 바른정당과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정체성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과거에 국민의당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민주당에 있는 온건한 또 진보 세력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국민의당이 분열된 점, 20대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사죄드리고 그 세력들이 다시 모여서 제3지대의 세력들을 다시 구축한다고 하면 저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렇게 높지 않고 예. 국민들에게 과거 4년 전에 양당에 지쳐 있었던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던 예, 지금 사실 진영 논리가 저는 4년 전보다 더 극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상당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민주당까지 다 포괄해서 하신 말씀이시로 이해해도 되겠죠? 평화당까지. 뭐 과거에 국민의당을 같이 했던 예. 그런 세력들은 통합하는데 저는 이념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을 없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 정말 짧게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고 권태영 총회 먼저 주실까요? 30초 정도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시도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무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의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전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제대로 된 어떤 다당 체제가 전북에서 생산적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이 시대적인 소명에 저희 정의당의 어떤 노력을 깊이 한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30초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관영 의원님. 예.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단독으로 있었던 정치 체제가 소위 다당제,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저는 전북의 정치 서비스가 한 단계 상승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21대 총선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년 동안 경쟁 체제 속에서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들의 노력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소위 뭐 청와대에 근무를 했다, 뭐 친문이다, 친노다 예. 이런 것을 넘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이번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께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10명입니다. 저는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이 5명만 결기를 세워서 싸운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이냐 여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인이냐 중진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북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이 적임자냐 하는 판단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판단해 줄 때 저는 전라북도 발전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예. 정동영 의원님. 선거는 이제 희망 찾기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정치는 돈과 권력을 나누는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구도 작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꼴찌입니다. 이 꼴찌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명밖에는 못 뽑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허투루 뽑을 수 없습니다. 10명이 정말 최고 중에 최고를 뽑아서 강팀을 만들어서 전북의 정치의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이번 4.15 총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을 주제로 해서 신년 첫 번째 토론을 가졌는데요. 정치 얘기하면 솔직히 좀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토론할 기회가 앞으로도 좀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